자, 이제 그 인문계열의 수리 논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대학에도 논술을 볼 때 수리 논술을 봐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학교들 보면서 어떤 문제들 나오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대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이제 같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한 번에 다 같이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인원을 조금 분리시키기 위해서 인문계열, 사회계열 나눠서 시험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나눠서 시험 본 거예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이제 분할되지 않고 한꺼번에 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올해도 같이 보는 게 목표예요. 한 문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세트만. 자, 그런데 이제 연대가 이제 지금 문제를 바꿔서 시험의 형식을 바꿔가지고 아직도 지금 업데이트 중이에요. 버전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 지금. 그래서 모의 문제를 내놓고 기출 문제가 다른 형식으로 나와. 진짜로 다른 형식으로 나왔어요. 특히 수학이. 야, 이건 배신 아니냐? 이건 뒤통수죠 약간. 근데 연대 측에서는 야, 수학을 네가 잘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수학적인 능력만 있으면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수학 교과 과정의 개념만 있었으면 분명히 해석할 수 있고 야, 수학 되게 어렵게 된 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대의 인문논술의 수학 문제 2-2번 수학 문제는 어떤 용도냐? 내신 반영 안 되죠.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없죠. 그러니까 이 수학 실력, 수학적인 능력이 얼마나를 그냥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겠구나. 그러니까 전에 그 작년에 시험 실제 기출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수학을 되게 쉽게 내가지고 야,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학 능력, 수학의 실력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수학 정말 잘 못해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수학을 좀 해야겠는데 이걸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물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올해 또 모의 논술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순 문제풀이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문제풀이에서 숫자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수학을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연대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온 결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3등급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2등급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수학을 조금 더 잘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뭐 요거는 이 기준은 그러니까 옛날 나형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쓰기죠. 왜냐하면 이것도 한 600자 정도 써야 되거든요. 자, 100점 만점 중에 25점을 차지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합격은 불가능해요. 자, 일단은 그 재작년 문제, 2020학년도 사회계열 문제예요. 이런 식이에요. 함수 줍니다. 이 함수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별로 안 복잡한 함수인 거 알겠죠? 뭐 이렇게 해보면 이거 직선 두 개잖아요. 직선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확률밀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아, 확률밀도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확률밀도 함수가 나오면 특정 구간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 넓이가 확률에 해당하니까 그걸 분석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 보니까 넓이 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숫자 너무 거지 같잖아. 그래서 이거 넓이를 구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로 구하라는 건 아니고 숫자는 안 구하는지 그래프 형태에서 넓이를 비교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비교하는 게 좋고, 그래서 설명하시오. 이 결과, 이 그래프의 결과를 가지고 그 양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연대 수업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한양대. 자, 수학 그 문제를 내는 인문계열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죠. 얘네는 진짜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조금 완화가 됐어요. 이게 수능 정도의 문제로 완화가 됐는데 수능 문제, 그러니까 여기 한양대 문제가 3개가 나오거든요. 수학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수능 문제 한 2-3개 푸는 느낌? 요 정도. 약간 풀이가 길다는 얘기죠. 완전히 수학 문제 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설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 만드시 풀면 됩니다. 글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똑같죠. 수능 수학 실력을 검증하는 용도. 자, 이게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1번에서 글쓰기를 짧게 합니다. 600자 짧게 글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 3개를 푸는데 이 수학 문제가 50점, 100점 만점에 50점인데 보통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1번, 2번, 3번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3번이 제일 어렵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 자체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 물론 세 문제 다 풀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꽤 많죠. 근데 보통 합격하는 학생들은 1번과 2번 정도는 거의 답을 맞추는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도 어느 정도를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을 완전 포기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3번을 어느 정도 풀었는데 완벽하게 내가 풀지는 못했어.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접근을 했어. 그 정도 되면 합격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를 완벽하게 다 푼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예요. 실제로 모의 문제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여기 한양대가. 근데 실제 기출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복잡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못 풀겠다가 아니라 복잡해서 할 게 좀 많다. 제한 시간 내에 풀기가 좀 힘들다. 90분이거든요. 90분인데 600자 글쓰기 하고 그 다음에 요 수학 문제 1, 2, 3번을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시간적으로 쫄리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이 나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수학 1등급 학생들한테만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문제가 2020학년도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확통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하래요.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1번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할 게 좀 많아서 그렇지. 2번도 뭐 이 부등식을 푸는데 뭐 요거 보니까 이거 기본 교과적인 내용이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확률변수 x가 있고 확률변수 y가 있어요. 여기 y 있죠. x하고 y 두 개 있어가지고 좀 할 게 많아요. 이것도 뭐 합의 3의 배수니까 세팅할 게 많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고 3번도 짧아서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죠. 뭐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300개 던지는 시행, 독립시행이네?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정답 면체이기 때문에 이 정답 면체를 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고 분류를 좀 해놔야 되고 정리해놔야 되고 세팅이 좀 복잡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수학을 1등급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이 보통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죠. 세팅하는 거. 자, 건대. 사실은 건대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데보다 건대가 더 어렵습니다. 건대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저도 못 풀 것 같아요. 시간 내에는.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가 많아 일단. 그러니까 세 문제라고 우기는데 세 문제가 아니라 그 소문항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길고 문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수학 교과로 푸는 게 맞긴 맞는데 뭐지? 왜 세팅 이렇게 왜 환경 설정이 이러지? 이런 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돼요. 그러니까 경제를 배운 친구들한테 익숙한 형태를 간간히 섞어줍니다. 간간히 섞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에서 뭐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것도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요. 내신은 없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지 보겠다 이런 거. 그리고 경제 교과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비교의 절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내기도 하고 뭐 이게 그 상승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거는 공식을 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안 배우고 경제에서 배우는 거는 공식을 줍니다. 따라서 하면 되긴 돼요. 100점 만점 중 60점. 역시 얘도 글쓰기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 간단한 자료 해석과 글쓰기 문제 하나 하고 문제로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숫자 잘못 주는 경우도 있고 문제 표현을 막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표현이랑 뒤에서 표현이 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같은 거야. 뭐지 이거? 이렇게 당황시키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약간 철저하지 못한 편이긴 합니다. 요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020학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세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번, 요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 연립반식 푸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금방 풀고 넘어가요. 근데 2번에 보니까 세팅, 무슨 가상의 국가, 인구 해가지고 뭐 이주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 소득 구성표 이렇게. 이거 사회문화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경제인가 사회문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에 좀 더 가깝죠.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소득세도 이렇게 간다.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누진세가 있고 뭐 그래서 누진세는 이런 거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경제를 배운 친구들은 누진세가 뭔지 아니까 금방 받아들이는데 누진세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식을 준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어쨌든 A 국가와 B 국가에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주를 하면 몇 명이 이주할까? 그래서 총 인구가 몇 명이 되겠니? 이렇게 이거 복잡해요. 되게 할 거 진짜 많아요. 복잡해요. 근데 이거 풀이가 긴데 실제로 답안지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건대는. 자,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3번이에요. 3번, 수요곡선, 공곡선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잉여 구하는 그런 맥락이긴 한데 함수 봅니다. 이런 함수 줘요. 뭐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2차 함수예요. 이거. x 제곱 있잖아. x 있고 상수항이죠.
2차함수예요, 그냥. 2의 k제곱으로 묶으면 한번 정리되는 2차함수인데 딱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낸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문제가 3개인데 이래요.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수입, 이윤 이런 거 계산해야 되니까 비용도 나오고 아직 안 끝났어. 문제 3번 이것도 있습니다. 자,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준다는 거, 예, 건대 문제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면 그래도 아마 다 답안을 쓰기가 조금 버거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대 이 문서의 2 경영경제 계열 쪽 학과 이 수리논술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내가 수학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요거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건대 기출문제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봐야겠구나 라고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중대. 자, 중대가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 확통만 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단어는 낼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확통만 내요. 그래서 공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답안 자체도, 문제 자체도 되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을 할 때 단계별로 정리해서 답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수업에서 항상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 4단계 정도로 답안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4단계에다가 각각 5점씩 줍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으로 만들어요. 보통은 2가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뭐 선택하는 게 좋겠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정도. 근데 수능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단계가 조금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3등급 이상이면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고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단계로 구성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은 해야겠죠, 당연히. 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단계가 2단계가 아니에요. 요 문제에서 이렇게 단계를 줬는데 이건 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단계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뭔가를 계산해라. 그래서 얼마가 되겠느냐? 문제를 뭐 천천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확통 문제에서 벗어나진 않는구나. 근데 귀찮구나. 1단계 끝나고 2단계 넘어오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넘어오고 그래서 3단계 넘어온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하는 이런 문제라서 약간 귀찮구나. 근데 수능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 경희대가 좀 다양한 단원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 배웠던 걸 내기도 하고 연립방 정식 문제를 내기도 하고 단순히 2차함수, 1차함수 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요즘에 약간 확통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확통을 한참 안 내다가 모의 문제에서 확통 내가지고 확통 낼 거야 라고 뉘앙스를 쫙쫙쫙 풍기다가 작년에 냈습니다. 확통으로 살짝 돌아섰고 원래는 단계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단계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계산 끝 이런 문제였거든요. 웬만하면은 숫자만 딱 구하면 되는 거. 그런데 요즘에 단계 형태로 살짝 바꿔서 소문항 1번, 2번 이렇게 주는 경향으로 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고 오전과 오후가 약간 맥락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오전 보는 학과들하고 오후 보는 학과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연대랑 비슷해요. 글쓰기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를 가지고 글쓰기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했으면 어떤 수치를 구하고 뭐 계산 결과 수치가 나오면 이 수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인데 뭘 하냐? 재시문 평가하는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재시문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옳구나. 아니면 야, 그 주장은 틀렸다. 이 숫자를 보니까 그 주장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재시문 평가하는 맥락을 가볍게 한 150자에서 200자 정도. 그러면 한 4-5문장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쓰는 건 아니고 계산을 하는 과정 쫙 보여주고 그 계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글쓰기 한 번 정도 한다. 이 정도 100점 만점에 30점 차지합니다. 좀 중요하죠. 아까 중앙계는 20점이었어요. 근데 경희대는 30점이라서 뭐 조금 중요한 편이긴 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모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모의 문제. 이렇게 1번, 2번으로 단계 형태를 내는 걸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꼭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는 이 경희대에서 하려고 하고 그 전에도 한번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쉬웠는데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수학이.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지막 보면은 사실은 사례 평가라고 했죠. 이 숫자 결과, 이 수치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고용지원금을 주는 경우 안 주는 경우를 이제 서로 분석해가지고 계산해서 재정 수지를 판단해서 2개를 비교해라. 그래서 당연히 높은 쪽이 좋겠죠. 그래서 줬을 때 더 높냐
안 주셔서 높냐 이거 판단한 다음에 제시문 4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고용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맞느냐 틀리냐 요거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연결되는 요소가 딱 있어요. 계산한 결과를 보면은 계산 중간 과정의 숫자들, 이 계산에서 나온 수치가 딱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에 딱딱딱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캐치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아주 어렵진 않지만 계산을 단계적으로 잘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치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제시문 내용하고 쫙쫙쫙 연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30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대학교. 그러니까 항공대학교는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나 여기 가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죠. 이 학계열에. 자, 단원은 꽤 많이 활용돼요. 이제 미적분 꽤 많이 활용합니다. 확통도 같이 껴요. 여기가 소문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7, 8개씩 나오거든요. 각각 이제 문제가 막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쭉 어느 정도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쉽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주제를 꽤 많이 내요. 그러니까 관제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면 항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여러 가지 맥락들, 이런 거를 배경으로 주는 건데 사실은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만 풀면 돼요. 고난이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필요하고, 보세요. 70점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30점이고, 글쓰기 있습니다. 근데 글쓰기가 1000자 정도 돼요. 그리고 수학이 70점이니까 글쓰기보다는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해요. 자, 문제가 길어요, 되게. 뭐 제시문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막 이동한다, 이런 거 보여주고요. 막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 가속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확률 밀도 함수도 주고, 이거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복잡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풉니다. 8개의 문제가 나왔죠, 여기는. 8개의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데, 위에는 조금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금방금방 풀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렵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요게 맞나? 라는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으니까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질 필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쉬워진 거예요. 몇 년 전에 되게 어려웠다가 조금 이제 수능 형태로 살짝 계속 바꿔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숭실대. 자, 숭실대는 경상 계열입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크게 두 세트인데, 하나가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 교과를 모르면 조금 거의 접근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힌트는 주긴 좋은데, 아무래도 경제를 모르면 좀 힘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학 문제. 근데 수학 문제는 역시 바탕은 경제적 상황이에요. 바탕은. 그런데 수학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숭실대의 특징입니다. 수학 자체를 막 어렵게 내진 않아요. 하지만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 교과를 배워야 됩니다. 경제 교과를 배우지 않으면 수학 문제 말고 1번 문제를 못 풀어요. 1번 문제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간단한 산수 좀 포함하고, 2번 문제는 수학 문제인데 상황만 경제적으로 주고 경제를 몰라도 풀 수는 있긴 있다. 그래서 수학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를 모르면 좀 헷갈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50점이니까 아까 경제 문제가 50점, 수학 문제가 50점, 이렇게 1대1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복합적이지만 사실은 경제 상황을 주긴 주지만 실제로 함수는 되게 간단해요. 함수 자체가 간단해가지고 계산도 간단합니다.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계산 자체는 꽤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를 잘못 낸 게 있긴 있어요. 뭐 요거는 뭐 여기서 뭐 얘기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숭실대 같은 경우는 경제 교과가 좀 필요하다. 경제 교과를 모르면 못한다. 그러니까 수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한양대 에리카 있죠. 한양대 에리카가 이제 시험 형태를 바꿔가지고 수학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는데, 한양대 에리카가 숭실대랑 거의 비슷해요. 한양대 에리카가 세 문제가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모의 논술 기준입니다. 얘는 일반적인 글쓰기, 일반 글쓰기라서 약간 윤리적인 개념이 나와요. 근데 2번이 경제예요. 경제 교과를 몰라도 할 수는 있지만 아는 사람이 확실하게 유리한 문제예요. 3번이 수학이에요. 수학은 그냥 완전히 수학 문제풀이인데 경제적 상황하고
하고 뭐 꼭 연결됐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뭐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수학이 좀 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면 한양대 에리카는 숭실대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숭실대 문제에다가 일반 글쓰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네. 요 정도로 이해하면은 한양대 에리카 동시에 준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문 계열 논술 중에서 수학 문제, 수리 논술이 포함된 학교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준비가 미리부터 필요한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수리 논술을 그러니까 이 학교 수리 논술 미리 준비할게 이건 아니고 수학을 열심히 준비해놔야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이 학교를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학교, 한양대, 건국대, 수학 어려우니까 항공대까지. 그래서 이 학교들은 따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일단 수학을 잘해놓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몇 개월 정도 그 학교의 문제에 익숙해지면은 푸는데 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외의 학교는 뭐 몇 개월 이상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향성이 좀 다른 학교, 연대 같은 경우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학교들, 그 다음에 뭐 경제가 필요한 학교들, 이렇게 뭐 이화여대를 지금 뺐는데 이화여대는 수리 논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경제 논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산수에다가 그냥 경제 교과를 살짝 섞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라서 이화여대는 이제 수리 논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 아주 특수한 한양대, 건대, 항공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중에 문제 유형을 조금만 익숙하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숭실대나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경제를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할 수 있구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숭실대는 경제를 모르면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화여대는 오히려 경제를 조금만 해도 되긴 되고,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필요하다면 학교별 그 유형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수학을 내가 잘 해놓자. 최소 3등급 이상을 만들어 놓고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다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유형 확실히 공부하고 답안 쓰는 방법을 제대로 연습하면 내가 수학 문제에서 감점 안 당하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글쓰기를 통해서 뭐 합격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합니다. 추후에는 뭐 다른 주제, 뭐 필요하면은 입시와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주제일 수도 있어요. 편하게 한번 학생들 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뭐 동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했고 저는 파큐논술의 김준이었습니다. 안녕.